안녕하세요. 사연들을 재미있게 듣고 있는 평범한 여성 시청자입니다. 채널에 올라오는 고부 갈등 이야기를 들으며 저희 시어머니를 떠올릴 때가 많았는데 제 이야기도 한번 보내보면 좋을 것 같아 글을 써봐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혼하셨습니다. 어렸을 적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천성이 몹시 유약하신 분이었거든요.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시고 누군가 뭔가를 부탁하면 거절을 하지 못해 본인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남들을 돕는 분이셨습니다. 사람이 서로 돕고 살아야지 돕고 사는 사회다. 착하게 살면 결국 복이 되어 돌아온다고들 하지만 요즘 세상에 착한 게 마냥 장점만은 아니잖아요. 권성징악도 옛날 이야기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말이 되었고요. 게다가 혼자도 아니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인과 딸까지 있으면서 아버지께서는 참 무책임한 분이셨어요. 아버지의 형, 그러니까 저에게는 큰아버지 되시는 분은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큰아버지께서도 자본금이 있어야 사업이 잘 된다. 사업하려면 통이 커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몇 번이나 사업에 실패를 하셨지만 이게 다 자본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며 아버지께 손을 벌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매번 그런 큰아버지께 큰돈을 턱턱 내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셨기에 어렸을 적부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큰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생각하며 자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 일이라면 부모의 일이라도 되는 양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려 하셨고 언제나 저와 어머니는 뒷전이었어요. 당신이 아주버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거 알고 있지만 이건 진짜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은 언제나 당신 가족들이 먼저야? 우린 당신 가족 아니야? 정신 차려. 당신 더 이상 어머님이랑 아주버님 밑에서 어리광 부리던 애 아니야. 결혼도 했고 애도 있는 한 가족의 엄연한 가장이라고. 아주버님께서도 가족이 있잖아. 형님도 계시고 조카들도 있고. 아주버님께서 본인 가족들 제치고 당신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셨던 적이 있긴 해? 아주버님이 당신한테 뭘 해줬는데? 솔직히 말해서 당신 어려울 때 아주버님께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실 것 같아? 나 몰라라 안 하면 다행이지. 도와줄 때야 앞에선 굽신굽신 고맙다. 비 맞춰주지. 볼일 끝나면 가족 사이라 해도 입 싹 씻는 게 현실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어머니께서는 그런 아버지께 매번 언성을 높이셨지만 아버지는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항상 쩔쩔매시던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만 서면 완전히 독불장군이 되셨어요. 내 돈 내가 모아서 형 좀 도와주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난리냐? 당신 말대로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인데 이 정도 결정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두 분의 이야기는 항상 말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고생은 전부 어머니 몫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먹는 것, 입는 것을 줄여가시며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하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또 터졌어요. 당신이 정말 인간이야? 어떻게 이 돈마저 손을 댈 수가 있어? 우리 딸 시집 갈 때 쓰려고 모아놓은 돈이라고 말했잖아. 아버지께서는 또 큰아버지께 돈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큰아버지께서는 이번엔 진짜 제대로 된 기회라면서 이번 계약만 성공적으로 따내면 앞으로 사업 펼 일만 남았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빌려준 돈도 모두 갚고 보답하겠다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달라 아버지께 손을 내미셨고 더 이상 수중에 모아놓으신 돈이 없으셨던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서 제가 시집 갈 때 보태주시기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오시던 돈을 큰아버지께 홀라당 가져다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신 어머니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셨지만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큰 소리를 떵떵 치셨어요. 두고 봐. 형이 이번에는 무조건 잘 된다고 했어. 그동안 내가 도와줬던 거 2배, 3배, 아니 10배로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당신 그때 가서 지금 나한테 이랬던 거 후회하지나 마. 그러나 아버지의 굳은 믿음과 다르게 이번에는 무조건 성공하시다던 큰아버지의 사업은 역시나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큰아버지께서는 점점 아버지의 연락을 피하셨고 큰 소리 떵떵 치시던 아버지도 슬슬 어머니의 눈치를 보시기 시작했어요. 나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해. 이혼 안 해주면 나 이대로 나가서 콱 죽어버릴 거니까 도장 찍어. 당신이랑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결국 어머니께서는 이혼 선언을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딸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앞으로 잘 살아보자 어머니를 붙잡으셨지만 어머니께서는 당신 진짜 딸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돈에는 손을 댔으면 안 됐다며 나 죽는 꼴 보기 싫으면 이혼해달라 으름장을 놓으셨고 결국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는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두 분께서 이혼하신 뒤로 저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친정 식구들의 도움을 받아 시장에서 작은 수선집을 운영하셨습니다. 당연히 벌이가 그리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머니께서는 몸은 좀 힘들어도 마음은 너무나 편하다며 네 아버지 꼴을 안 보고 사니 드디어 숨이 좀 쉬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 때도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와 둘이 지내게 되니 더더욱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어머니께 용돈을 달라는 말도 쉽게 꺼낼 수 없었고 참고서는커녕 학교 준비물이 있어도 어머니께 부탁드리기보다는 학교에서 친구들 것을 조금씩 빌려 사용하곤 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은 삼삼오오 모여 학교 앞 분식집 앞에서 떡볶이며 튀김 등 분식을 사 먹었지만 저는 어린 마음에 차마 돈이 없어서 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매번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 한다. 분식을 별로 안 좋아한다. 핑계를 대며 자리를 벗어나고는 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친구들은 제가 돈이 없어 그런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음식량이 너무 많아서 여러 명이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돈 내지 않아도 되니 같이 가자며 저를 잡아 끌었어요. 덕분에 저는 학창시절 내내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며 지냈고 지금도 그 친구들에게는 참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당시 학교에는 우유급식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2교시 수업이 끝나면 우유가 각반으로 배달되어 작은 우유를 한 팩씩 먹을 수 있는 제도였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우유급식을 신청했고 평범한 집이라면 그닥 부담되지 않을 만한 저렴한 금액이었지만 당시에 저는 우유급식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전 우유를 그닥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우유를 마시는 친구들이 부러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 책상 위에 우유가 한 팩씩 놓여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군가 착각하고 놓고 간 것이라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다들 모른다고 대답했고 찝찝한 마음에 다시 우유통에 가져다 놓기를 몇 번 반복하니 어느 날 반장이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그 우유 먹어도 돼. 남는 거라 가져다 준 거야. 너 우유 급식 신청 안 했잖아. 알고 보니 그 우유는 저희 반 반장이 저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알고 일부러 남는 것을 챙겨 제 자리에 가져다 놓아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고마운 마음보다는 부끄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나 우유 별로 안 좋아하거든? 가난한 집 애는 남는 우유면 넙죽 고맙다고 받아 먹어야 해? 누가 너보고 내 우유 챙겨달래? 저는 그렇게 반장에게 화를 냈습니다. 반장은 잘 사는 집 아이였고 다정한 성격에 공부까지 잘해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친구였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잣집 아들인 반장에게 동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다. 반장은 화를 내는 제게 우유를 싫어하는 줄 몰랐다. 불편했으면 미안하다. 오히려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런 반장의 모습에 스스로가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반장은 좋은 의도로 저를 챙겨주려 한 것인데 괜히 열등감에 화를 낸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다시 반장에게 아니다, 내가 예민하게 굴었다 사과를 했고 그날 이후로 반장과 저는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반장은 잘 사는 집 아들에 공부도 잘하고 친구도 많고 아무 고민도 걱정도 없이 언제나 행복해 보이는 아이였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 반장도 반장 나름대로 어려움이 참 많았더라고요. 반장의 부모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었고 언제나 바쁘셔서 얼굴 볼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도 부모님께서 이혼하신 뒤로 아버지와는 전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었고 어머니께서도
매일같이 새벽부터 밤까지 수선 일을 하시느라 이혼 전보다 훨씬 뵐 시간이 적어졌기에 반장의 그런 외로움에 공감할 수 있었어요. 저와 반장은 이야기가 참 잘 통했고 죽이 잘 맞는 친구였습니다. 공부를 몹시 잘했던 반장과 다르게 저는 성적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공부 쪽은 제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수능을 보긴 했지만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 없었고 대학에 가는 대신 제 적성에 맞는 다른 길을 찾을 생각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대학에는 진학하길 바라셨지만 저는 대학에 가봤자 괜히 돈만 든다. 공부 말고 다른 쪽 길을 빨리 찾아 가게에 보탬이 되고 싶다 말했습니다. 결국 어머니께서는 제 뜻을 존중해 주셨고 그렇게 저는 20살이 되었어요. 수선집을 하시는 어머니 덕에 저는 다양한 옷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고 자연스럽게 옷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선일을 어깨너머로 배우기도 하고 어머니를 따라 동대문 시장 같은 곳을 다니면서 점점 더 옷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즘 한창 인터넷 쇼핑몰이 막 유행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직접 옷가게 매장에 가거나 텔레비전 홈쇼핑 같은 것들로만 옷을 샀었는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으로 옷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던 시기였어요. 저는 옷도 좋아하고 어머니와 함께 도매 시장이며 이곳저곳을 다녀본 경험이 있었으니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했고 야심차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뭣도 모르는 20살이 얼마나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었겠어요. 쇼핑몰 사이트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도매 시장에서 옷을 떼오는 일, 택배사 연계 등등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고 여느 사업이 그렇듯 자본금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수중에는 땡전 한 푼 없었고 야심차게 시작했던 계획이 시작부터 막히니 참 막막하더라고요. 당장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돈을 번다 하더라도 택도 없는 금액이었고 혼자서 고민 많던 차에 어머니께서 그런 저를 보며 앉아봐라 할 말이 있다 하셨습니다. 네 아빠랑 이혼한 후로 참 어렵게 살았지.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래도 너 나중에 대학 보낼 돈, 시집 갈 때 지어줄 돈은 있어 했기에 조금씩 모아왔다. 너 요즘 돈 필요하지? 뭐 사업하겠다면서 싸돌아다니는 거 처음에는 좋게 보이진 않았다. 네 큰아빠 사업한다면서 난리쳤던 거 생각하면 당연히 좋게 보일 수도 없지. 그래도 너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뭐라도 해보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하는 거 보면 나름대로 진심인 것 같더라. 지금까지 모아뒀던 돈 너한테 투자하마. 어차피 너 주려고 모아둔 돈이고 대신 난 너희 아빠처럼 여러 번 투자 안 한다. 처음이자 마지막 투자일 거야. 너 이거 망하면 시집 갈 때 빈손으로 가야 한다.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저에게 자본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지원해 주셨어요. 사업이라면 질색팔색하시며 싫어하시던 어머니께서 제 진심과 노력을 알아주신 것 같아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믿고 투자해 주신 소중한 돈을 절대 헛되이 날려먹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밤낮으로 열심히 쇼핑몰 오픈 준비를 했어요. 어린애 혼자서 가게도 없이 옷을 가져다 팔겠다는 제 말에 도매상 아주머니들께서는 처음에는 제대로 상대를 해주시지도 않았지만 매일 새벽마다 꾸준히 찾아가니 나중에는 결국 제게도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제 인터넷 쇼핑몰은 오랜 준비 끝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대박이에요. 쇼핑몰이 완전히 대박이 났다고요. 어디서 입소문이라도 탄 건지 문을 연 지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주문량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번 상승세를 탄 주문량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런 주문 폭죽에 정신이 없었지만 매일 밤을 새워가며 옷을 포장하며 정신없이 일했어요. 그 다음 달 매출은 배로 뛰었고 제대로 된 사무실 하나 없이 제 방에서 시작했던 쇼핑몰은 작지만 어엿한 사무실을 가진 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실감이 잘 나지 않았어요. 시작하면서도 스스로도 반신반의했던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성공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의 매출을 볼 때마다 이게 정말 내가 벌어들인 돈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생전 가보지 못했던 비싼 레스토랑도 가보고 백화점에 가서 명품 옷도 사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며
이제부턴 제가 호강시켜드리겠다 말씀드리니 어머니께서는 말은 됐다 하셨지만 내내 얼굴에 웃음꽃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 때문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시고 이혼한 후로도 시장통에서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옷 꼬매고 다림질하시느라 손도 다 부르트시고 그러면서도 힘들다 말씀 한 번 없으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렇게 피땀 흘려 버신 돈을 저를 믿어주시고 지원해주신 어머니께 언제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 뒤로도 쇼핑몰 사업은 승승장구했고 저는 거의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수준이 되었어요. 학창시절 우유 급식 낼 돈도 없어서 쩔쩔매던 제가 어떻게 이런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지 정말 세상 일 모르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지금도 사업은 정말 타이밍과 운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큰아버지보다 뭐가 그렇게 잘난 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큰아버지는 사업에 연거푸 실패를 하셨고 저는 한 번에 성공을 했으니 물론 타이밍을 잘 잡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겠지만 제가 잘나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를 믿고 자본금을 투자해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성공도 없었을 거고요. 쇼핑몰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로 저와 어머니는 비싼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어머니께서는 운영하시던 수선집을 정리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이 너무나 행복했고 즐거운 나날들이었어요. 잘 지내? 오랜만이다. 이번에 동창회가 열리는데 혹시 올 수 있어?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오랜만에 반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반장은 서울대에 진학했고 반장은 학교생활, 저는 쇼핑몰 준비로 바빴기에 서로 점점 연락이 뜸해지다가 자연스레 끊긴 지 오래였어요. 반장은 졸업 후 처음으로 동창회를 열어보려 한다며 친구들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고 반장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만난 지 몹시 오래된 차였기에 반가운 마음으로 참석하겠다는 답을 전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학창시절과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였어요. 다들 조금 나이 든 티가 나긴 했지만 성격이며 습관이며 전부 그대로더라고요. 오랜만에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에 몹시 즐거운 자리였고 어느 정도 알딸딸하게 취해 집에 돌아가려는데 반장이 저를 붙잡으며 따로 2차를 가자고 했습니다. 반장과는 학창시절 내내 붙어 다닐 정도로 친하기도 했고 개인적인 얘기를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아 그러자고 했어요. 간단하게 맥주를 마시며 지난 세월 살아온 얘기를 나누는데 반장은 대학을 졸업한 후로 대기업에 취직해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공부도 잘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친구였으니 역시나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다며 칭찬을 건네자 반장은 오히려 네가 더 잘 될 줄 알았다며 사업에서 성공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놀라지도 않았다. 너도 학창시절부터 언제나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아이였다며 그런 네 모습이 항상 부러웠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반장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고 자연스레 관계가 발전해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로 안정적인 직업도 있고 적은 나이도 아니었기에 금방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반장이라면 참 좋은 남편이자 아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장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반장의 어머니와는 학창시절에 한번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친구들과 함께 조별 과제를 하기 위해 반장 집에 모였던 날이었습니다. 반장의 집은 역시나 부잣집이라 그런지 겉모습부터 화려한 고급 주택이었어요. 태어나 그런 주택에 가보는 것이 처음이었고 입구부터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더라고요. 반장 어머니께서는 딱 봐도 부잣집 사모님 같은 느낌에 몹시 우아하신 분이었고 저와 친구들을 상냥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반장의 방에 모여 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신 간식도 먹고 친구들과 즐겁게 과제를 하던 중 잠시 화장실을 가려고 방에서 나왔어요. 네가 걔니? 집안이 많이 어렵다며? 공부는 좀 잘해? 반장 어머니께서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방에서 나온 저를 붙잡고 질문을 쏟아내셨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공부는 잘하냐 물으시기에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렸을 적에 이혼하셨다. 지금은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다. 어머니께서는 시장에서 수선집을 하고 계신다. 공부는 잘 못하는 편이다.
전부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제 대답에 반장 어머니께서는 표정이 싹 굳으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가난한 데다가 공부도 못하는 애가 반장과 어울리는 게 싫으신 건가? 당황스러운 마음이었지만 때맞춰 방에서 다른 친구 하나가 나오면서 그렇게 대화가 끝이 났고 반장 어머니께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표정으로 다시 친절하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가 잠시 꿈이라도 꿨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별말을 듣지 않고 반장 집을 나오기는 했지만 분명 반장 어머니께서는 저를 거슬려 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날 이후로 괜히 반장과 얘기를 나눌 때면 반장 어머니 생각이 나기도 하고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가난한 집 아이라고 무시를 받은 것 같아 괜히 자존심에 반장하고 거리를 두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 일이 있은 후로 오랜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제 기억 한편에 남아있던 일이기에 조금 걱정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던 학생이 아니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뵌 반장의 어머니께서는 예전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관리를 얼마나 잘 받으신 건지 하나도 늙지 않으셨더라고요. 나름대로 비싼 선물을 사들고 찾아갔지만 어머니께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너 그때 우리 아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 아니? 집이 잘 살기를래, 공부를 잘하기를래, 잘난 구석에 하나도 없는 애랑 허구한 날 어울려 다니느라 애가 공부를 안 해서 얼마나 걱정이었는지. 따끔하게 한 소리 하려다가 겨우 참았는데 참 즐긴 인연이다. 이제는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오다니. 시어머니께서는 일부러 옛날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 같았어요. 어려웠던 제 집안 사정과 이혼하신 부모님, 제 학창시절 성적 등을 굳이 언급하시면서 사람 자존심을 막 긁어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때 그 가난한 고등학생이 아니었고 지금은 어엿한 제 사업도 있고 대기업을 다니는 남편보다 훨씬 수익도 좋았기에 꼴릴 부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기분이 많이 상하기는 했지만 첫인사 자리에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 예상도 했었던 바이기에 애써 웃어 보였어요. 전에 듣기로는 인터넷 옷 같은 거 가져다 판다고 하던데 격떨어지게 참. 결국 장사한다는 소리 아니니? 제대로 된 가게 하나 없이 무슨 장사를 한다는 건지 그게 돈이 되긴 해? 하긴 고졸에 배운 것 없이 할 수 있는 게 장사 같은 일밖에 없게 하겠지. 돈도 없으니 가게 하나 제대로 못 내고 인터넷이니 뭐니 이상하거나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 그때 따끔하게 한마디 해서 우리 아들 옆에 얼씬도 못하게 했었어 했는데.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대학 좀 안 나온 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그러세요. 저보다 돈도 잘 벌고 못날 거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시끄럽다. 서울대 나와 대기업 다니는 애가 뭐가 부족하다고 이런 애를 결혼하겠다고 데려와서는 아휴 내 팔자야. 돈을 잘 벌긴 퍽이나 잘 벌겠다. 결혼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그렇게 거의 쫓겨나듯 인사 자리가 마무리되었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물론 시어머니 말씀대로 고졸에 장사하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이런 취급까지 받을 정도로 못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남편과 결혼을 그만둘까 생각도 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이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리라 생각하기는 했지만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결혼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시부모님과 마주치며 살아야 할 텐데 이런 취급을 받으며 잘 지낼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결혼을 망설이는 제게 남편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결혼하는 당사자들의 마음 아니냐. 나 너 사랑한다. 좋은 남편 될 자신 있다.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간곡히 부탁을 해왔고 결국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로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여전했어요. 매사에 고졸이라고 저를 무시하시고 제대로 된 직업도 없다며 매번 핀잔을 주셨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시어머니께서는 생소한 개념일만 했어요. 요즘에서야 어르신분들도 인터넷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당시에는 아니었으니까요. 인터넷 쇼핑몰도 엄연한 사업이고 제 밑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도 20명 정도 있었고 멀쩡한 사무실도 있었지만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린다고 한들 어머니께서는 그저 허울뿐인 얘기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남편도 물론 돈을 잘 버는 편이었지만 제 수익은 그것과 비교될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 말을 귓등으로 들으시는 어머니께 구질구질하게 몇 번이고 제 사업과 수익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정받고 싶지도 않았고 몇 번의 말싸움 후로는 그냥 소통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도 전부 제 돈으로 마련한 고급 아파트였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집을 해왔다는 말을 전혀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남편이 제 길을 세워주기 위해 하는 말로만 생각하셨고 남편이 진짜 그런 거 아니다. 이 사람 저보다 돈도 잘 벌고 사업도 하는 사람이다. 사무실도 있다 말해도 퍽이나 그러겠냐며 들어보려 하지도 않으셨어요.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들을 생각이 없다면 통하지 않는 법이잖아요. 비싼 식당에 모시고 가고 비싼 명품 선물들을 줄줄이 들고 가도 전부 남편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고 생각하셨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밑도 끝도 없이 타인을 무시할 수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싫다는 어머니를 억지로 끌고 사무실에 데려가거나 제 통장 잔고를 어머니 눈앞에 들이대면서 저 이렇게 돈 많아요. 진짜 사업해요. 하는 것도 너무 구차하고 구질구질했고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한들 이미 시어머니 머릿속에 저는 고졸에 돈 못 버는 여자였으니 눈앞의 증거들을 보시고서도 믿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서든 본인 아들은 서울대 출신의 대기업 다니는 1등 신랑감. 저는 그 신랑감에 빌붙어 사는 못된 년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것 같았달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사장이었기에 매일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지는 않았습니다. 집에서 중요한 일을 보고받고 확인하고 결제만 해주고 필요한 일이 생기면 가끔 나가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했는데 그 모습이 시어머니 눈에는 집에서 놀기만 하는 걸로 비춰졌던 모양입니다. 허구한 날 집에만 있으면 아침부터 출근하는 남편 밥은 안 차려주냐. 능력이 없으면 내조라도 잘해야지. 잔소리를 쏟아내시며 매사에 참견질이 없고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재택근무라고 집에서 일을 하는 거라 몇 번을 설명해드려도 고집불통이었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귀 닫고 눈 닫고 어떻게든 저를 괴롭히려고 안달이 나신 분 같았거든요. 그렇게 불편한 나날들이 계속되던 와중 남편의 남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남동생은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이었고 남동생의 결혼 상대, 그러니까 제 동서가 될 여자는 남편의 대학교 후배였어요. 서울대 출신이란 뜻이었죠. 처음에는 서울대생이라는 소리에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또 얼마나 비교를 하시며 저를 달달 볶아대실지 상상만 해도 스트레스였습니다. 처음 만난 동서는 순한 인상의 얌전한 성격이었어요. 그건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성격이 드세고 잘난 척이 심한 편이었으면 스트레스가 2배로 돌아왔을 테니까요. 동서는 서울대 출신이긴 했지만 대기업을 다니던 남편과 다르게 적당한 직장을 찾지 못하고 지금껏 회사를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얼마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 중이라고 했고요. 전에 듣기로는 대학을 성적에 맞춰서 진학하느라 본인이 원하던 전공과 다른 것을 공부해서 진로에 고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동서를 보며 서울대 나왔다고 다들 인생에 피는 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 눈에는 역시 학벌이 최고였는지 적당한 직업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변변찮은 동서를 몹시 좋게 보시더라고요. 뭐만 하면 역시 서울대 나온 애는 다르다. 많이 배운 티가 난다면서 칭찬 일색이었고 원래 크게 될 애들이 시작이 느린 거라면서 서울대 출신이니 나중에 뭐가 돼도 될 거라고 아주 감싸고 도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배알이 꼴리긴 했지만 굳이 열을 내고 싶지 않아 말을 얹지는 않았습니다. 제 예상대로 동서가 생긴 후로 시어머니의 막말과 비교질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나는 사건을 꺼내보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동서가 시집 온 후 처음으로 떠났던 가족 여름 휴가였네요. 그 휴가는 시작부터 최악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운전면허가 없어요. 굳이 면허를 딸 필요를 느끼지도 못했고 20살 때부터 쇼핑몰 사업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쇼핑몰이 성공한 후로 좋은 차를 살 만큼 돈은 많이 생겼지만 여전히 운전에는 썩 자신이 없었어요. 남편과 결혼한 후로는 더더욱 운전을 할 일이 없었고요. 이런 저와 다르게 동서는 20살이 되자마자 면허를 딴 나름대로 숙련된 운전자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날도 남편이 운전을 했겠지만 남편은 전날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온 탓에 몹시 피곤해했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본 동서가 본인이 운전해서 가겠다며 선뜻 운전대를 잡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동서를 보며 역시 머리가 좋은 애라 그런지 운전도 잘한다며 머리 나쁜 애들은 운전면허도 못하고 번번이 떨어진다더라. 저 들으라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서가 시어머니께 요즘은 면허 안 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운전이랑 머리 좋은 거랑은 상관이 없죠, 어머니. 하며 조곤조곤 답을 해도 시어머니께서는 막무가내였어요. 동서는 서울대생에 똑똑하니 운전도 잘하고 저는 타고나기를 머리가 멍청해서 남들 다 있는 면허 하나 없다면서요. 어떻게든 저랑 동서를 비교해서 깎아내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고 여행 시작부터 열을 내고 싶지 않아 네 하면서 적당히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펜션에 도착해 짐을 푸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그새를 못 참고 또 비교질을 시작하셨어요. 역시 배운 애들은 짐 정리하는 방법부터가 다르다며 물건들을 차곡차곡 예쁘게도 꺼낸다.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딱 정리해놨다며 동서에게는 칭찬 일색이시고 제가 정리해놓은 물건들은 아무렇게나 넣어놨다며 역시 못 배운 애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가 차이가 난다. 정리조차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냐며 혀를 차셨습니다. 동서는 형님께서도 제가 보기엔 정리 차곡차곡 잘하셨는데 왜 그러시냐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별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이미 익숙할 대로 익숙한 구박이었기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어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제 행동에 불만이 많으셨어요. 반찬을 왜 이렇게 놨냐? 이건 네가 사온 거냐? 왜 이렇게 맛이 별로냐? 더워 죽겠는데 선풍기를 왜 내 쪽으로 안 틀어놨냐? 애가 멍청한 거냐 센스가 없는 거냐? 쉴 새 없이 구박을 하셨고 결국 듣다 못한 남편이 나서서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기분 좋게 놀자고 온 여행인데 여기까지 와서 그러셔야겠냐고 언성을 높이자 그제서야 입을 다무시더라고요. 동서도 매사에 본인을 끼고 도는 시어머니가 영 부담스러운 눈치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전혀 즐겁지 않은 여름 휴가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무리 구박에 익숙해지고 원래 저러시는 분이니까 생각하려고 한들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기분이 나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위로해주며 다음부터는 그냥 휴가를 따로 가자고 얘기해줬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휴가 한 번 안 갔다가 평생 시어머니께 그 일로 우려먹으실 걸 생각하면 그쪽이 더 괴롭다고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가장 많이 말씀하신 단어 3개를 생각하자면 못 배워먹은, 멍청한, 눈치 없는 이 3가지인 것 같아요. 앞에 2개는 그렇다 쳐도 눈치 없다는 말은 정말 태어나서 시어머니께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본인 마음에 들게 행동하지 않으면 전부 눈치가 없어서 저런 거라며 혀를 차셨어요. 실은 시어머니 생각을 다 알면서도 그대로 행동해드리기 싫어 일부러 청개구리처럼 군 건데도 말이죠. 저도 사람인데 저 싫다 하는 사람 비위를 계속해서 맞추기는 어렵잖아요. 시어머니께서는 돼지갈비보다 삼겹살을 더 좋아하시는데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식삿날 돼지갈비를 사간다든가 식사가 끝나고 과일 좀 깎아오라며 저를 쳐다보셔도 저는 과일 안 먹고 싶은데요 하면서 뻔뻔하게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다든가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 시어머니와 저희 사이는 점점 더 좋지 않아져만 갔고 그 사이에 남편과 비교당하는 동서만 눈치 보느라 고생이었죠. 아무 잘못도 없는 동서에게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동서에게 미안하다고 해서 제가 고생할 이유는 없잖아요. 게다가 동서는 결혼 후로 꽤 오랜 기간 일을 구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시어머니께서는 동서를 예뻐라 하셨고요. 뭘 하든 시어머니께서 다 좋게 보고 감싸고 도시는데 그 정도 고생쯤은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 형님이 운영하신다는 인터넷 쇼핑몰 말인데요. 실은 제가 그런 쪽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형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옆에서 일을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동서는 옷이나 장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전공을 공부했고 지금까지 일했던 회사들도 쇼핑몰과는 거리가 멀었기에 조금 의외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그리 어려운 것은 없는 부탁이었고 다음날 동서를 제 사무실로 불렀어요. 사무실에 처음 와본 동서는 생각보다 규모가 크다며 이렇게 직원이 많은 사업체일 줄은 몰랐다.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제대로 된 사업도 아니라고 하던데 이 정도면 돈 엄청 버시겠다며 놀라더라고요. 어머님이 워낙 옛날 분이시잖아. 학벌도 엄청 중요하게 여기시고 고졸인 내가 이런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드시나 봐.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전부 귓등으로 들으시더라고. 동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잠깐 배워보려고 온 것이었는데 이렇게 큰 사업일 줄 정말 몰랐다. 형님 너무 대단하시다. 열심히 일해볼 테니 본인을 직원으로 써주실 수 있겠냐. 잘해보고 싶다 말했고 그렇지 않아도 슬슬 쇼핑몰 규모도 조금 더 늘리고 직원도 새로 채용해볼까 싶었던 차였기에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쇼핑몰과 관련한 업무 경험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동서는 서울대 출신이었고 평소에 행동거지를 미루어 봤을 때 일도 성실하게 잘할 것 같았거든요. 동서를 채용하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시어머니 반응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돌던 서울대 출신 동서가 고졸인 제 쇼핑몰에서 일하게 됐다는 사실을 어머니께서 아시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실지 벌써부터 머리가 아팠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속이 시원한 마음이 있기는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사실을 속 시원하게 밝히면 그렇게 똑똑한 서울대생이 제 쇼핑몰에서 일하고 싶다네요. 하고 비아냥거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러나 동서 입장도 있었고 굳이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동서가 올해 일을 하게 될지 아닐지도 확실치 않았고요. 결국 적은 기간 동안은 시댁 식구들에게 우리 쇼핑몰에서 일하게 됐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자고 동서와 이야기를 마쳤어요. 어찌되었든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동서는 취업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께 알리며 새로운 회사에 다니게 되었다. 옷을 파는 브랜드 회사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고 시어머니께서는 당연히 동서가 대기업의 유명한 브랜드 회사에 취업한 줄 아시고 완전히 난리 부르스였습니다. 역시 서울대 출신이라 금방 좋은 곳에 취업할 줄 알았다며 축하 파티를 해야 한다. 저와 남편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시더라고요. 내 쇼핑몰에 새로운 직원 하나가 들어온 건데 무슨 축하야 싶다가도 식사 자리에 가지 않으면 제가 동서에게 열등감을 느껴서 저런다며 못 배운 년이 속도 좁다 욕하실 게 빤히 보여 결국 내키지는 않았지만 동서의 취업 축하 파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메뉴는 삼겹살이었고 시어머니께서는 고기가 구워지는 대로 동서의 앞접시에 놓기 바쁘셨어요. 예상대로 역시 서울대 출신은 다르다며 입이 마르게 동서 칭찬을 하셨고 그와 동시에 저와 비교하는 것은 덤이었습니다. 무슨 옷가게 한다고 설치더니 역시 고졸이랑 서울대 출신은 다르다면서요. 동서는 딱 봐도 좌불안석이었고 자리가 몹시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와 한 약속이 있기에 말은 하지 못하지만 이러다 본인이 저희 쇼핑몰에서 일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마음이 불안했겠죠. 저도 그저 빨리 이 자리가 끝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었고 시어머니의 비교질에 굳이 대꾸하지 않고 밥 먹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불판 위에 마지막 삼겹살 한 조각이 남아있었고 빨리 먹고 치워버리자는 생각에 입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어디 동서 축하 자리에 눈치 없게 그렇게 고기를 막 주워 먹냐? 너만 입이야? 아주 고기랑 고기는 다 네 입으로 들어갔겠다. 자리 주인공인 애는 겸손하게 앉아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않는구만. 얘가 눈치가 왜 그렇게 없어? 역시 못 배워먹은 고졸 출신이라 그런가 염치라는 게 없니? 서울대 나온 네 동서 반만이라도 좀 닮아봐라. 어머니, 그만하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어디 뭐 말도 안 되는 인터넷 어쩌고 이상한 옷가게 타령이나 하더니 동서가 떡하니 제대로 된 옷 회사에 취업하니까 되지도 않은 질투를 하는 건지 뭔지. 아휴 꼴 보기 싫어서 나원 참. 어머니, 그만하시라니까요. 제가 취업한 회사가 형님 쇼핑몰이에요. 형님이 저희 회사 대표님이시라고요. 동서의 말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들고 계시던 젓가락마저 떨어뜨리시고는 몹시 당황하신 듯 보였어요. 아니,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진짜 제가 운영한다는 옷가게가 사무실도 있고 제대로 된 회사라는 말이야? 네,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어머니께서 다 오해하신 거예요. 저도 지금껏 어머니 말씀 때문에 형님 쇼핑몰이 아주 작은 사업인 줄 알았는데 직접 사무실에 가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 예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저도 부담스러워요.
사람이 학벌이 다가 아니잖아요. 저 형님 밑에서 일 배우기로 했고 앞으로 이런 불편한 비교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백날 첫날 시어머니께 사람이 학벌이 다가 아니다 말씀드렸던 것보다 그렇게 아끼시면서 끼고 돌던 동서가 한마디 하니 아주 충격받으신 얼굴이 볼만하더라고요.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께서도 그동안 그렇게 부정을 해오셨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제가 돈을 잘 번다는 사실이 마냥 거짓말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렇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고졸 출신의 가난한 집 아이였던 제가 본인 아이들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겠죠. 그동안 저와 남편 입에서 나온 100마디 말보다 동서 입에서 나온 한 번의 말이 시어머니께는 더 현실적인 타격으로 다가왔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리가 마무리되고 시어머니께서는 한동안 제게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매일같이 전화를 하던 동서에게도 아무런 연락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동서마저 미워하시려나? 역시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은 건가? 어머니께서도 참 구제불능이시구나 싶었습니다. 시간 괜찮니? 내일 네 사무실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얼마 뒤 시어머니께 온 연락은 정말 의외였어요. 그동안 그렇게 저희 사무실에 한번 오시라 말씀을 드려도 절대 올 생각 없으시다던 시어머니께서 먼저 사무실에 오고 싶다는 연락을 해오신 겁니다.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당연히 거절할 이유는 없었고 그렇게 시어머니께 처음으로 저희 사무실을 보여드렸어요. 제가 사무실에서 어떤 일들 하는지, 어떤 과정으로 옷을 판매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제 밑에서 일하고 있는지 전부 상세하게 안내드렸죠. 솔직히 시어머니께서 어떤 태도를 보이실지 걱정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보시고 지금까지 본인의 행동들에 대해 사과를 해오실지 아니면 사무실을 보셔놓고도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실지 만약 후자라면 더 이상 시어머니께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아쉽게도 어머니께서는 사무실을 보시고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동안의 일들에 대한 사과를 하시지도 이게 정말 네 사무실이 맞냐 억지를 부리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제게 사과라는 것은 시어머니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었겠죠.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둘러보시던 시어머니께서는 다음에 연락하자며 자리를 뜨셨고 뜨뜻미지근한 반응에 기분이 조금 미묘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자는 건지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한 것 투성이었지만 먼저 연락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생각하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거든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모질게 굴었지. 미안하다. 억지 부렸던 것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사무실이 생각보다 더 크더구나. 이제 와서 사과한다 한들 그간의 앙금이 쉽게 풀릴 거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지내보자. 얼마 뒤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속 시원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저는 시어머니께서 그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제게 먼저 아쉬운 말을 해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께서 싫다고 하셨어도 진작 이렇게 사무실에 어머니를 모셔와서 제가 하는 일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설명드렸더라면 저희 사이에 앙금이 이렇게까지 깊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마 동서가 없었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겠지 싶은 기분도 들더라고요. 여러모로 동서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동서가 조금이라도 이기적이거나 못된 사람이었다면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더욱더 최악으로 치닫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아니 분명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어쩌면 동서도 시어머니처럼 저를 고졸이라며 같이 무시했을지도 모르죠. 어찌되었든 그 뒤로 저와 어머니는 그리 살갑진 않아도 나름대로 괜찮은 고부관계가 되었어요. 사과 한 번에 그간의 앙금이 모두 녹아내리진 않았기에 가끔은 시어머니가 미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종종 제게 하셨던 모진 말씀들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그래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럴 때마다 괜히 어머니께 선물을 하나 더 사드린다든가 모시고 좋은 곳에 나들이를 간다든가 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지 괜시리 제가 사드린 물건들을 은근슬쩍 들고 친구들 모임에 다녀오시곤 하더라고요. 우리 큰며느리가 사준 거라면서요.
세상 누구보다도 학벌을 중요하게 여기시던 분이 요즘은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습니다. 저번에는 친척 모임 자리에서 학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먼 친척분이 제게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하나 가방끈이 짧은데 하며 은근슬쩍 무시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시어머니께서 발끈하시며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가 뭐가 중요하냐.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 거라며 맞받아치시는 거 있죠.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걸 보니 그쪽이야말로 좀 더 배우셔야 할 것 같다면서요. 정말 제가 알던 시어머니가 맞나 싶은 정도였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 싶어서 지금도 참 신기한 마음입니다. 평생 이렇게 시어머니와 대면대면하게 살아야 하나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던 나날들 뿐이었는데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올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었네요. 이게 전부 똑 부러지는 동서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쇼핑몰에서 일하기 시작한 동서는 완전히 에이스가 되었어요. 공부머리랑 일머리는 따로라는데 동서는 공부머리도 좋고 일머리도 좋은 건지 일을 너무 잘 배우더라고요. 처음에는 솔직히 걱정을 좀 했어요. 잘할 거라 생각하고 채용을 하긴 했지만 만약 제 생각보다 일을 못한다면 가족 사이니 자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일을 못하는 직원을 그대로 두기에는 다른 직원들에게 미안하고 괜히 선뜻 동서를 채용했나 싶기도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걱정은 완전히 기우였습니다. 아마도 쇼핑몰 일이 동서에게 완전히 천직이었던 것 같아요. 상품 고르는 센스도 있고 홍보도 잘하고 고객 응대부터 이벤트 계획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일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매사에 열심이고 요령도 피우지 않고요.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형님 형님하며 잘 따르지. 동서 덕분에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개선됐지. 완전히 복덩이가 따로 없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또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이번 달 월급에는 보너스를 잔뜩 얹어줘야겠어요. 쇼핑몰 사업도 여전히 잘 풀리고 있고 남편과도 사이도 좋고 친정 어머니도 건강하시니 시댁 식구들과도 평화롭게 지내고 있으며 매일매일 즐겁지 않을 이유가 없네요. 제가 이렇게 유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어렸을 적에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었는데 말이죠. 앞서 말했지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운과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타이밍 좋게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고 운 좋게 사업이 성공한 것처럼 동서도 타이밍 좋게 제 앞에 나타났고 운 좋게 천직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와 시어머니 문제까지 해결해 줬으니 일석이조고요. 그저 앞으로도 이렇게 운 좋고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제 이야기라 해도 이런 식으로 사연을 보내는 것은 처음이라 조금 횡설수설하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잘 편집해서 내보내주시리라 믿고 한번 글을 써봅니다. 흔히 결혼을 하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시집살이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아휴, 말이 시집살이지 그냥 지옥이죠, 지옥. 아무튼 저 역시 시어머니의 은근한 압박에 시달리는 흔한 대한민국 며느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멋쟁이 형님 덕분에 욕만 나오던 시집살이를 벗어나서 이젠 자유를 즐길 수 있는 며느리가 되었어요. 절 구원해준 저희 형님 자랑도 좀 할 겸 제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며느리들이 하루빨리 시집살이를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까지 담아서 한번 자세하게 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한창 대학 생활을 하며 과제도 시달리고 시험 싫다고 투정도 하며 또래 친구들이랑 모여 이곳저곳 놀러 다니느라 바쁠 때인데 전 그 나이에 결혼을 한 것이니 얼마나 어린 나이인지는 짐작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고를 쳐서 일찍 결혼한 것은 다행히도 아니고 그냥 당시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이랑은 어쩐지 바로 결혼해도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일사천리로 결혼까지 이끌고 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미친 착각이었죠.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과 마주해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전 예전에 저를 만나서 이 결혼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싶네요. 아무튼 지금의 남편이랑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친동생의 아는 형이라는 조금 복잡하게 다리를 건너서 알게 된 사이였죠. 커피숍에서 처음 느낀 남편의 인상은 깔끔한 호남형이었습니다.
사실 제 이상형이 눈썹이 짙고 무쌍해 입술도 두툼해가지고 키가 큰 약간 듬직한 스타일에 가까웠는데 남편은 이런 제 이상형에 무척이나 가까웠어요.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요. 내 인생에 운이 있다면 그건 남자였구나 싶었죠. 그 때문에 만난 지 며칠 안 돼서 전 제가 먼저 사귀자고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많이들 그러시겠지만 연애 때는 남편이 하늘의 달을 따다주는 것은 물론이고 직접 땅 파서 지하 안반수라도 가져다 바칠 정도로 잘해주길래 더 빠르게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역시 저와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먼저 그러면 서로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갈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나니 양가 부모님들도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게 되었고 얼떨결에 저는 연애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엉성했고 서로 깊이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결혼이었죠. 그래도 남편을 향한 믿음이 굳건했고 남편도 저를 필시 사랑한다고 믿었기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고 집을 합치는 과정에서 시댁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고 부모님이 둘 다 나이가 있으셔서 몸 여기저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부모님의 병원비, 약값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았어요. 그랬기에 언젠가 결혼을 한 생각으로 돈을 모으기는 했으나 모은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결혼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이런 경제적인 부분을 결혼하기 전에 많이 고민하고 염려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희 집에 비해 무척 넉넉한 편이었던 시댁은 흔쾌히 결혼식 비용이며 다른 비용들을 지원해 주셨고 집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결혼을 한다고 해도 당장 따로 나가 살기는 힘든 형편에 시부모님이 먼저 전 그러면 우리 집에서 신혼살림 꾸려라 라고 제안을 해주시니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물론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 불편한 점도 많을 터였지만 이미 시댁에서 지원받은 것들이 많았던 터라 돈 안 들이고 신혼생활을 할 수 있다면 나중을 위해 지금은 절약을 한다 생각하고 시댁에서 살림을 꾸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조금 제 마음이 걸리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어머니께서 절 너무 흔쾌히 받아들이셨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의 집은 유복한 걸 넘어 100억대 건물을 갖고 있을 만큼 부잣집이었고 저는 그저 가난한 집안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을 뿐이었는데도 어머니 아버지께선 그저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와 좋다고 저를 반겨주셨죠. 그 부분이 목구멍이 가시처럼 결혼식을 준비하는 내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순하고 착한 며느리면 된다는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그저 우리 시부모님께서 참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이라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시댁 종노릇할 며느리가 필요해서 조건을 안 받던 것 같기도 하지만요. 결혼하고서는 신혼여행을 다녀왔던 딱 일주일 정도는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남자친구로 있을 때도 물론 가까이 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고 자주 만나서 데이트도 했지만 연인으로서 함께하는 거랑 부부로서 함께하는 거는 그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투명한 바닷물과 쨍쨍한 햇볕, 색색의 칵테일, 아름다운 촛불들, 멋진 호텔, 그 옆에 사랑하는 남편. 오랜만에 간 해외에서 맞이한 이 달콤한 허니문은 너무나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달콤한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 남편은 잠시 볼 일이 있어 다른 곳으로 갔고 저만 먼저 시댁에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와 부엌에 계시는 시어머니께서 먼저 인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시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죠.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어머니가 하고 있던 저녁 반찬을 도우면서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선 계속 뚱한 얼굴로 더덕을 손질하시더니 갑자기 제게 이런 말을 던지시는 거였어요. 쓸데없이 신혼여행을 못하러 일주일이나 다녀오니? 예? 저희는 결혼 전에 일주일 정도 갔다 오자고 서로 약속을 했어서 어머니께서 아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알고야 있었지. 내 아들이 말하니까. 그래도 네가 좀 말리지 그랬니? 일주일씩이나 갔다 오면 돈도 만만치 않게 들었을 텐데.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약간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하고 어버버거리다가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계속 반찬을 손질했습니다. 허나 시어머니가 내뱉은 그 불만 섞인 한마디는 사라지지 않았죠. 실은여행이 일주일씩이나 걸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으면 미리 언지를 주시지. 그것도 없이 갔다 와서 이렇게 구박을 하시니 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조용히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서 우리가 신혼여행 오래 갔다 온 걸로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 저번에 자기가 그러지 않았어? 어머니께서 한 달도 좋으니 오래오래 놀고 싶은 만큼, 쉬고 싶은 만큼 쉬다 오라고 했다고. 우리 엄마가? 그럼 그랬지. 아니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야? 남편은 처음 듣는 소리인지 황당해했고 그냥 어머님 컨디션이 좋지 않아 한 소리 같다며 신경 쓰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신경이 안 쓸 수가 있나요? 제가 앞으로 모실 시어머니께서 그리 말씀하신 건데. 결국 저는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첫날 밤을 찝찝한 마음으로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일이 모든 시집살이의 시발점에 불과하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지요. 어쩌면 제가 저희의 결혼을 쉽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시댁살이도 남의 일일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랬기에 시어머니의 그 모진 한마디가 너무도 큰 충격이었죠. 그래도 처음에는 이러다 마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랑 남편 자체는 벌이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지만 집안 전체를 보면 저희 집보다는 시댁이 훨씬 잘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마땅치 않을 수 있을 것 같다고도 여겼으니까요. 또 실제로 결혼도 시댁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빚을 졌다는 중압감도 없잖아 있었기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 무조건 네네 하고 대답하며 사과를 밥 먹듯이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제 스스로도 이건 아니라고 느낀 적도 많았지만 언젠간 잘 대해주시겠지,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하는 터무니없는 희망을 가지고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일반적인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근무였고 저는 프리랜서에 가까워서 평일날은 주로 늦은 오후에 저녁, 그리고 주말 근무가 평균이었는데 저와 남편이 같이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다 보니 남편이 회사에 나가 있을 때면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쥐잡듯 잡으셨습니다. 속된 말로 저를 갈구셨어요. 시댁은 집이 넓은 편이었는데 그 넓은 집을 매일매일 대청소를 하라고 시켰어요. 그것도 저 혼자서요. 넓은 집을 치우다 혹시 깜빡 못 치운 머리카락 하나라도 발견되는 순간 진짜 등짝에 불이 나도록 맞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저도 시간대가 다를 뿐이지 엄연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청소도 아니고 물걸레질에 손걸레질에 왁스칠까지 해야 하는 대청소를 매일 하다 보니까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매 끼니 요리는 언제나 제 몫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것은 물론 집에 늘 계시는 시부모님의 것도요. 청소를 하는 중에도 시부모님의 식사 시간이 돌아오면 하던 청소를 잠시 멈추고 빠르게 요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반찬을 사오거나 하는 건 용납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요리 재료 배달? 이것도 턱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은 조금 힘이 들어서 어머니, 제가 아는 정말 반찬 맛있게 하는 집이 있는데요. 오늘은 거기서 한번 사 먹어볼까요? 가게 아주머니께서 조미료도 잘 쓰지 않으시고 맛도 좋다고 하던데요.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눈빛에 찍소리도 못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죠. 시댁 근처에 큰 시장이 하나 있는데 시어머니께선 언제나 직접 시장에 가 장을 봐온 다음에 하나하나 손수 요리하는 것만 취급하셨어요. 그것만이 건강하고 몸에 좋다고요. 게다가 같은 반찬이 이틀 이상 겹치면 바로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게으른 거사. 어제 먹은 반찬을 또 먹으라는 이야기니? 우리 아들이 힘들게 일하고 와서 이런 반찬 먹고 싶겠어? 이따가 장 나가서 새로 만들 반찬거리 사오거라. 처음에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몰래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제 침대 아래엔 소주병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며느리에게 일이 못되게 구실 수 있으실까? 일이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 원망스러워 가만히 있다가도 눈물이 줄줄 났어요. 결혼을 한 것 자체가 후회가 되어 그냥 이 집을 나가버릴까 하는 생각이 하루에 수십 번 들었네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시아버님은 저한테 별말 하지 않았다는 점일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아버님이 절 도운 적은 없으니 그것도 아주 다행이라고까지는 못하겠네요. 그러다 그 모진 시집살이를 계속 참고 참다가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남편한테 시어머니에 대한 온을 띄운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나한테 집안 청소를 하라고 하시는데 나도 일하는 사람이라 그냥 청소기 돌리는 정도도 아니고 맨날 엎드려서 손걸레질 하는 건 좀. 거기에 반찬도 편히 드시라고 만들어 놓는데 상차림도 무조건 내가 다 해야 하고 반찬은 이틀 이상 겹치면 안 되고. 솔직히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때 남편의 대답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너 일한다고 편의를 얼마나 봐주고 있는데. 엄마는 원래 반찬도 훨씬 많이 하시는 분이고 하루 먹은 반찬은 꺼내놓지도 않는 사람이야. 근데 그래도 네가 있으니까 너 고생할까 봐 안 하는 거라고. 편의를 봐주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혹독한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이어지는 남편의 말들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저번에 엄마랑 얘기해보니까 네가 청소 힘들다고 엄마 다 들리게 찡찡대서 엄마가 눈치 보인다더라. 그리고 솔직히 반찬은 너도 먹는 거잖아. 새 반찬 먹으면 너도 좋은 거지. 그렇게 곡해서 이해하면 어떡해.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네가 엄마 불편해하는 거 알고 있는데 괜히 말 걸면 더 싫어할 것 같아서 일부러 방에 들어가 계시는 날이 더 많대. 나 그 말 듣고 마음이 진짜 안 좋았어. 내가 회사 가면 우리 엄마 방에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너도 며느리로 이 집에 들어왔으니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지. 그래도 엄마는 너 배려한다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계셔. 근데 넌 어떻게 우리 엄마를 그런 식으로 나쁘게만 말해? 아주 적극적으로 시어머니 편을 드는 남편에게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 시어머니가 저모르게 남편한테는 마치 기센 며느리한테 눌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시어머니인 것처럼 위장해서 이야기를 해둔 거였죠. 시어머니의 말 같지도 않은 이간질에 기가 차서 전 그냥 뒤돌아 누웠습니다. 남편이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더니만 아무리 그래도 자신과 살부비고 자는 제 말은 제대로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엄마 말만 믿고 쏘아붙이는 거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항변이라도 해볼까 싶긴 했는데 저렇게까지 세뇌된 상황에서 제 말을 들을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인데 이렇게 돌아서니 배신감도 들고 정말 제 인생이 팔자가 너무나 박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만 모르는 고통의 시댁살이를 한 지 1년째 서울에서 일하고 계시는 노총각 아주버님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오랜만에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바쁘신 분이라 명절 때도 늘 일만 하셔서 저는 남편과의 결혼식 이후 처음 뵙는 거였어요. 그랬기에 아주버님이 오신다는 말에 시어머니의 명령으로 전날부터 일찍 장을 봐서 온 집안에 기름 냄새 튀겨가며 전도 붙이고 온갖 부산은 다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이 집에 도착한 날 초인종 소리에 제가 문을 열어드리자 아주버님은 오랜만이라고 인사하며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아주버님과 결혼할 것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따라 들어왔죠. 분명 저보다 나이가 4살은 많다고 들었는데 거의 제 또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동안이라 시선이 확 갔던 것 같아요. 게다가 엄청 참하고 순수한 인상을 가진 여자였어요. 특히 청량한 미소가 그랬고 안녕하세요 라는 단순한 인사말에도 상냥함이 듬뿍 들어있었죠. 그래서인지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주버님이랑은 안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버님은 그냥저냥 평범한 외모인 거에 비해 형님은 확실히 예쁘신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 내심 아주버님이 여자복은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심지어 형님은 성격도 너무 좋으셨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내내 와, 전부 직접 요리해 주신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어떡해. 요리 솜씨 진짜 좋으시다. 이런 며느리 있어서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어머니. 라며 칭찬을 해주시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쁜 말로 깐깐하게 구는데도 얼굴 하나 안 변하고 계속 맞게 웃으면서 어머니 칭찬에 시아버님 칭찬, 제 칭찬, 제 남편 칭찬까지 아주 고루고루 굉장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형님을 향해 공격적인 발언을 하시는 거였어요. 너는 참 웃는 것도 잘한다. 내가 그리 웃어대니? 어른 앞에서 너무 웃어도 버릇없단 얘기 들어.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전 그냥 어머니 이렇게 만나 뵈어서 기분이 좋았던 건데 마음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그래도 어머니 웃으면 없던 복도 오신다잖아요. 그건 그렇지. 그래도 어머니도 활짝 웃어보세요. 주름살도 없어지고
얼굴도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저라면 벌써 시어머니가 한번 쏘아붙였을 때 주눅 들어서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은데 형님은 어머니의 그 정도 날선 말은 별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흘려 넘기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머님의 반응은 더 볼만하였죠. 형님이 그리 말하니 수긍이라는 걸 하셨으니까요. 그 다음에도 형님은 저희 집에 종종 인사를 하러 오곤 했어요. 시어머니 그때마다 형님을 살피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하얀 블라우스에 무릎 기장에 단정한 치마를 입고 방문을 했는데 단추를 모두 잠근 건 안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잠그는 걸 까먹으신 건지 블라우스의 맨 위에 단추 하나가 열려 있었어요. 사실 보기에 거슬리는 정도도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를 풀어서 예뻐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매의 눈으로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나 호시탐탐 살펴보던 시어머니는 형님의 윗단추를 보았는지 찝찝 혀를 차면서 말했습니다. 얘, 옷이 크게 뭐니? 초신치 못하게. 어른 집에 오는데 단추도 다 안 잠그는 거야. 저는 속으로 그걸 보며 아,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안도감 조금. 한편으로는 좋은 마음으로 인사 왔다가 저런 말이나 듣는 형님에 대한 불쌍함을 가지고 그저 묵묵히 앉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별다른 기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여느 시어머니와 며느리처럼 죄송합니다 어머님 정도로 마무리 지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형님은 제 기대를 뛰어넘다 못해 아예 상상치도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 어머님, 요즘 세상에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저렇게 못 살아요. 60년대도 아니고 요새 누가 답답하게 옷 단추를 다 잠궈요? 한두 개 정도 풀어줘야 시원해 보이고 발랄해 보이고 좋죠. 또 어려 보이잖아요. 심지어 형님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계속 생글생글 웃는데 웃는 얼굴에는 침 못 뱉는다는 옛말이 정말인지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입을 다무셨습니다. 늘 표독스럽고 말을 멈추실 줄 몰랐던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조용한 건 처음 봤어요. 하지만 그건 약과였습니다. 형님의 활약은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고 나서 더 엄청나졌거든요. 원래 서울에서 살았던 아주버님은 형님과 결혼하고 나서부터 짐을 옮겨 이곳 본가 근처로 이사를 왔는데 그 덕분에 매주 한 번씩은 형님 손을 잡고 들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아주버님과 형님이 오실 때마다 아주버님은 아이고 우리 아들 하면서 제일 푹신한 소파부터 내주고 형님한테는 은근슬쩍 과일 깎기를 시켰죠. 안 그래도 우리 과일 먹으려고 했는데 예, 너희가 좀 깎아오렴? 형님에게도 저한테 한 것처럼 시집살이를 시키려는 거였죠. 뭐 이런 찬밥 취급이야 시댁에서 살면서 익숙한지라 저는 한숨을 폭 쉬며 과일을 깎으려고 일어났어요. 근데 형님이 대뜸 저를 붙잡고 다시 앉히더라고요. 그리고 여보, 나는 사과! 하고 해맑게 말한 뒤 제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순간 놀라서 자연스레 형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형님은 생긋 웃으셨고 아니나 다를까 저희 시어머니 집이 떠나가라 화를 내셨습니다. 어디 남자한테 과일 깎는 천한 짓을 시키니? 너는 과일 하나도 제대로 못 깎는 거야? 아무리 형님이 넉살 좋아도 저렇게 면전에 대고 화내는 건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 같았는데 형님은 제 좁은 생각을 깨부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화내면 주름 생겨요. 그리고 요새 개나 소나 다 깎는 게 과일인데 천한 짓이라뇨.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이 깎아주는 과일이 남의 집 딸이 깎아주는 과일보다 더 맛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아들 낳으면 저 먹을 과일은 무조건 아들한테 깎아달라고 하려고요. 저희 남편 과일 잘 깎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니. 어쩜 이런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순수하고 예쁘게 웃을 수가 있는지. 아마 일부러 시어머니 화를 돋구려고 비꼬는 느낌으로 말하는 거였으면 아무리 웃고 있어도 시어머니는 분명 노발대발 분노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건 누가 봐도 크게 악의가 없는 말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엄청 순수한데 그러면서도 핵심도 짚고 할 말은 다 하는 게 바로 저희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이 저희 집에 오고 나서부터는 저는 주에 한 번씩 형님 덕분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님이 워낙 시어머니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 형님 귀를 잡으려고 했는지 시어머니는 형님한테만 이것저것 시키시기도 했어요. 비지를 해라, 물을 가져와라, 과일을 깎아라 등등 잔심부름들이었죠. 그런데 형님이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자 형님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되는지 또 저를 잡으려고 들더라고요.
시아버님 재떨이 가는 일이나 먼지 청소나 하는 것들로요. 당연하게 해오던 일이라 하려고 일어나면 그럴 때마다 형님은 가지각색의 이야기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니, 여기 그나마 말통하는 사람이 동서밖에 없는데 왜 맨날 동서한테만 이것저것 시키세요? 동서를 아무리 아끼셔도 그렇지. 저랑 있을 땐 동서 좀 저한테 양보해주세요. 또 동서만 찾으신다. 동서 저랑 요 앞에 백화점에 쇼핑 갈 거니까 찾지 마세요. 안 돼요, 어머니. 동서가 오늘 맛있는 커피집 데려가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대신 설거지는 저희 남편 시키세요. 시어머니가 뭐라 대꾸할 새도 없이 형님은 저만 데리고 쏙 빠져나가셨고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서 이제는 팔자에서 없어졌다고 생각한 휴식 시간을 종종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그렇게 얻은 휴식 시간에 형님과 단둘이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형님이 사뭇 진지한 얼굴로 제게 그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동서는 언제부터 시집살이 한 거야? 전 이 집 들어왔을 때부터 거의 식모나 다름없었어요. 보면 아시잖아요. 저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동서, 내가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시어머니라 해도 그 터무니없는 요구들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동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똑부러지게 해야 해. 내가 보니까 어머니는 너무하신 구석이 많아. 물론 동서는 같이 사는 처지이다 보니 어머니에게 반기를 들기 쉽지 않겠지만 한번 그런 요구들을 들어주다 보면 시어머니 동서가 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게 될 거야. 내가 앞으로 곤란한 일이 생기면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그러니 동서도 한번 천천히 변해보는 게 어때? 그날 형님이 건넨 조언들은 겁은 났지만 사실 제 마음에 참 와닿는 조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형님에게 지금까지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섭섭했던 것, 시어머니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것들. 형님은 차분한 눈동자로 그 이야기들을 천천히 들어주셨고 흐느껴 우는 저를 참 오래도록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곤 정말 고생 많았겠다며 앞으로 같이 잘 헤쳐나가보자고 다독여주었죠. 전 그런 형님의 말을 들으며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다른 집을 보면 형님과 동서 사이에 갈등도 많고 은근한 기싸움도 있다는데 저에게만은 예외였어요. 시어머니 복이 없어 형님 복이 생긴 건지 형님은 정말 제가 시집살이로 힘들 때마다 많은 힘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였다면 이쯤 됐을 때 아예 포기했을 것 같은데 예전보다는 형님을 덜 잡으려고 하시면서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며느리 하나 못 이길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지 시어머니는 형님이 아주버님과 집에 오실 때마다 꼬투리 잡을 게 없는지 샅샅이 살피기 시작하셨어요. 언제는 제게 형님에 대해 뭘 좀 아는 게 없냐 묻기도 하시더라고요. 참,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유치하셨어요. 그렇게 형님은 모르는 시어머니만의 기싸움이 오간 지 여러 번. 딱 이 사건을 계기로 시어머니는 형님을 아예 피하기 시작하셨어요. 형님이 집에 오신 지 한 반년쯤 되던 때였을까요? 바로 대망의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어요. 어머님 생신날은 항상 가족이 함께해야 한다는 시아버님의 지침이 있으셨기에 오랜만에 저희 부부와 형님네 부부가 다 함께 모였습니다. 전 역시 그 전날부터 고기를 굽고 지지고 볶고 하루 종일 허리가 휠세라 일을 했었죠. 형님은 언제나처럼 해맑은 얼굴로 집에 방문하셨고 드디어 다 함께 차려둔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누가 봐도 이상한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형님 앞에 놓여있던 떡갈비를 슬쩍 아주버님과 제 남편 쪽으로 옮기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물같이 보잘것없는 반찬은 두고 갈비탕같이 좀 신경을 쓴 음식 아니면 아주버님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쏙쏙 골라서 그릇을 형님에게서 멀도록 밀더라고요. 형님은 그걸 곁눈질로 보다 빙긋 웃으셨어요. 그러더니 보란듯이 팔을 뻗어 젓가락으로 갈비를 통째로 집어서 자기에게 가까운 나물 반찬 그릇에 올려두었습니다. 심지어는 딱 한 마리 놓아져 있는 조기구이까지요. 저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시며 아무렇지 않게 그러시는 형님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역시나 저희 시어머니 형님의 그런 행동을 보고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선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 제정신이니? 누가 밥상머리 앞에서 버릇없게 그런 행동을 하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잠깐 한눈 팔았더니 그릇이 멀어져 있어서 그냥 가져와서 먹는 게 편하겠다 싶어서 그런 건데 조기가 한 마리밖에 없단 걸 생각도 못하고 있었네요. 근데 아까 냉장고 보니까 조기가 한 두 릅은 더 있던데 왜 한 마리만 구워져 있지? 여보,
어머니 드셔야 하니까 저기 좀 구워다 줘요. 뭐? 시어머님은 눈에 띄게 당황해 하셨고, 아주버님은 이미 형님의 말에 부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의 그런 뒷모습을 보다 불그락 후르락 얼굴이 변하셔선 형님에게 지지 않으려고 작정하셨는지 또다시 소리를 지르셨어요. 어디 남자 손에 물을 묻히려고 들어? 너 집에서도 이러니? 내 아들 이렇게 시켜먹고 부려먹는 거야? 그러나 형님은 한숨 쉬셨어요. 어머니, 요즘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부엌에 자주 들어가요. 모르셨어요? 저희 집 요리 제 남편이 다 하는 거 아시면 어머니 깜짝 놀라시겠다. 형님은 그리 말하고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젓가락질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고요한 긴장감이 오가는 생일날을 난생 처음 겪어보았어요. 시어머니는 형님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안 보는 게 편하겠다는 듯이 서슬퍼런 낯으로 고개를 돌리셨는데 전 아직도 그 시어머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날 밤 형님이 가고 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더 뭐라 했다간 형님이 자기 아들을 잡아먹겠다고요. 형님이 이제 시어머니에겐 맞설 수 없는 두려운 상대가 된 거였죠. 한마디로 형님이 승리한 거였습니다. 그때 이후 형님이 어머니 보고 싶어요 하며 전화해도 어머니는 극구 거절하며 절대 집에 오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마치 형님이 오면 큰일이라도 난다는 듯이 저까지 불러선 절대 형님을 집에 오지 못하게 하라고 바쁘다고 하라고 거짓말을 시키더군요. 그런데 문득 그런 형님을 곁에서 지켜보다 보니 저도 형님과 비슷하게 행동한다면 이제 이 지옥 같은 시댁의 식모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형님의 진심 어린 조언도 생각났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부터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폰시대기처럼 행동해 보기로 했죠. 솔직히 조금 겁나긴 했지만 형님처럼 벗어나기 위해선 시도라도 한번 해봐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아침상을 다 차리고 설거지까지 한 후 저는 소파에 앉아 일부러 TV만 보았습니다. 원래 매일같이 하던 대청소를 시작했어야 했지만 가만히 앉아있어 본 거였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역시 와서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얘, 너 아침도 치웠으면 청소 안 하니? 이 먼지 네 눈엔 안 보이는 거야. 얼른 빗자루 틀어라. 아휴, 집이 하루 청소 안 했다고 왜 이리 더럽니?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사람이 너무 깨끗하게만 살아도 병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거 모르셨죠? 건강을 위해서라도 대청소는 주에 한 번 정도만 하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 정도만 청소할게요. 뭐야? 일주일에 한 번? 지금 애미 너 나랑 말장난하는 거니? 먼지는 그럼 네가 다 먹고 살래? 어머니, 다 어머니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젯밤에 보니까 어머니 기침도 하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너무 깨끗해서 이 집에 병균이 많아진 것 같거든요. 어머님, 제 말 한 번만 믿어보세요. 저 어머니랑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은 거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전 그렇게 어머니 옆으로 가 일부러 팔짱도 끼고 애교도 부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입술이 딱 붙더니 제게 뭐라 하고픈데 못하는 표정이 되시더라고요. 속으로 그걸 보면서 성공했다는 희열감과 쾌감이 마구 솟구쳤습니다. 허나 저희 시어머니 대청소는 물러주셔도 다른 것까지 물려주실 분은 아니었어요. 남편을 껴서 다 같이 저녁을 먹은 뒤 저한테만 또 설거지를 시키시더라고요. 얼른 이거 물에 헹궈라. 오래 놔두면 그릇 상한다. 그러나 저는 평상시처럼 고분고분 고무장갑을 끼지 않고 어머니께 과일 하나를 깎아 입에 넣어드리며 말했죠. 어머니, 부엌 돌아볼 때마다 맨날 제 뒷모습만 있으니까 지겹지 않으세요? 오늘은 특별히 제 남편 뒷모습을 볼 수 있는 영광을 어머니께 드릴게요. 이 사람 설거지할 때 완전 멋있는 거 어머니도 아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며 남편을 주방으로 밀어넣고 저는 모르는 척 딴청을 부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에 황당해 하시다가 남편이 괜찮다고 자기가 설거지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도 별다른 말을 못 하셨어요. 먹힐 줄 몰랐던 방법들이 하나둘 성공하자 저는 더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어머니 눈치에 등살에 죽을 것 같았는데 육체적으로 덜 고생스러우니 잠도 더 달고 표정도 밝아지더라고요. 만약에 어머니가 화를 내시면 그것도 일부러 이해 못한 것처럼 굴면서 형님처럼 마냥 사람 좋게 웃어대기만 하고 말은 지지리도 안 들었죠. 새가슴인지라 속으론 떨렸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버티길 딱 한 달. 저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선 그 이후
대청소는커녕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저를 부르지 않고 계세요. 우리나라 독립했을 때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기쁜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정말이지 해방을 부르짖고 싶은 마음입니다. 밥을 먹어도 이전에는 틈만 나면 물 떠와라, 국 새로 떠와라 하면서 저한테 온갖 걸 다 시켰는데 이제는 그냥 같은 집에 있으니 어쩔 수 없이 함께 있는다는 느낌 정도로 저를 대하시고 늘 존재하던 잔심부름은 싹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하녀도 노예도 아니게 되었죠. 드디어 며느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완전한 해방은 찾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아침상에 반찬이 3일 내내 같은 게 올라와 있는 걸 보더니 미친 듯이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너 요즘 내가 오냐오냐 줬다고 이런 식으로 밥상을 차려? 내가 결혼식 비용이면 대준 돈을 생각 못하니? 너는 지금 빚지고 사는 거야. 그럼 그에 맞게 행동을 해야지. 어머니께서 하필 제가 가장 약했던 부분을 건드린 거였죠. 그 말을 듣자 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동안의 오기와 패기는 어디 가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죽어도 울기 싫었지만 눈에서 눈물이 나려 했어요. 시어머니의 불호령은 계속되었습니다. 너 청소 안 하는 건 그렇다 쳐. 근데 밥 하나는 제대로 지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네 일하는 거 편히 다 봐주면서 장도 대신 봐주고 하는데 이거 하나 못해서 무슨 시집살이를 하려는 거냐. 이럴 거면 당장 나가거라. 거기다 이번엔 시아버님까지 합세했어요. 내가 봐도 아가야, 네가 심했어. 빨리 사과해라. 당신도 이쯤에서 그만하고. 하지만 그때 문득 저는 그동안 제가 참고 살았던 서름들이 생각나면서 배안이 부글부글 끓어올랐고 이젠 제가 할 말을 하기 위해 시어머니의 앞으로가 두 눈을 똑바로 맞췄습니다. 예, 그럴게요. 뭐? 뭘 그러겠다는 거니? 이혼할게요. 나가 산다고요. 어머니께서 그리 말하신. 그래야죠. 저 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하면서 어머니가 시키시는 일은 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아니, 참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런 모습 인사드리고가 죄송합니다. 짐 챙기러 가볼게요. 어머니는 차분하면서도 감정이 담기지 않은 어조로 모든 걸 끝내겠다고 말하는 절 보곤 뒷골을 잡으셨고 입술마저 바들바들 떠셨습니다. 옆에서 시아버님도 안절부절하며 어쩔 줄 몰라 하셨죠. 제가 한 번도 대든 적이 없었으니 두 분이 놀라실 만도 하였죠. 하지만 전 정말 이혼을 무릅쓰고서라도 더 이상 누군가의 종으로 살기는 싫었습니다. 이젠 좀 행복하고 싶었고 그 욕망에 불을 질러준 건 바로 저희 형님이었죠. 저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차곡차곡 짐가방에 옷가지들을 넣으면서 오늘 어디서 잘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남편의 직장에서 돌아왔고 제 모습을 보니 무슨 일이냐 물었어요.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우리끼리 나중에 얘기하자고 한 뒤 현관문을 걸어 나섰어요. 막상 나오니 막막하긴 했지만 그래도 찬바람을 맞으니 가슴이 뻥 뚫린 듯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연락이 먼저 온 건 시어머니였어요. 저기, 아가 말이다.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절 향해 아가라는 단어까지 쓰시다가 이내 더듬거리며 집으로 돌아와 달란 말을 하곤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전 끊긴 전화기를 들고 다시 돌아갈까 말까 한참을 생각하다 일단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간이 집안은 참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저녁 준비를 할 테니 방에 들어가서 쉬라 하셨고 남편도 시아버님도 모두 제 눈치를 봤어요. 저도 아무렇지 않은 척 짐가방을 내려놓았죠.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아마 예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절 어려워하셨고 제게 그 어떤 잔심부름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맛본 행복과 자유를 다시 되찾아주셨죠. 남편은 제게 더 잘하겠다고 싹싹 빌었고요. 알고 보니 제가 나가고 난 후 남편은 제가 그간 시집살이하며 당했던 일들을 형님을 통해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께 크게 뭐라 했다고 하네요. 사실 형님이 아니었다면 늘 시어머니 핍박에 시달리며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쩌다 걸린 사이다 형님, 현명한 형님 덕에 저는 시집살이를 벗어나 살고 있어요. 제게는 그런 형님이 복덩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도 간간히 형님과 전화로 수다를 떨며 시어머니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형님은 제게 아주 잘하고 있다고 지금처럼만 하라고 격려를 해주시곤 합니다. 저희 형님 정말 멋쟁이시죠?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시댁살이, 시집살이에 허리 휠 텐데 가끔은 이렇게 당차게도 굴어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 길로 저처럼 시집살이 벗어나서 몸도 마음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을지. 저는 요즘 아주 새로운 인생을 다 사는 기분입니다. 한국 며느리들 정말 파이팅입니다.